나는 올해로 10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을 살며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경계를 잊어버린 관계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많고 희생할 힘도 있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치고 관계 하나가 주는 피로가 몸 전체의 무게처럼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지? 나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형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평생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가만히 보면 다른 법칙이 보입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자라면 결국 서로의 빛을 빼앗습니다. 뿌리가 얽히고 물을 나누지 못하고 결국 약한 나무부터 말라갑니다. 그래서 숲은 스스로 거리를 만듭니다. 일정한 강역이 있어야 숲이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관찰해온 수많은 노년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 문이 열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 사람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의 평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누구를 내 삶 안으로 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노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당신의 집과 삶만으로 들이면 결국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100년의 삶을 통해 그 유형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지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떠오른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을 남겨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경계, 그리고 아무리 형제라 해도 집에 들이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형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집에서 자랐으니 서로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조차 죄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의 삶을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관계를 설명해 줄 뿐, 그 관계의 품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는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존중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지치고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문을 열어줍니다. 형제니까 어쩔 수 없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평화를 조금씩 내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피로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올 때마다 마음이 긴장합니다. 전화가 울리면 반가움보다 먼저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평화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젊을 때는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늙고 나니까 사람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었고 자신보다 먼저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었을 때 돌아온 것은 평온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 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가족이니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시작에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세울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처음 허용된 행동을 점점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형제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말 냉정한 일입니까?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일입니까?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에도 둑이 있고 바다에도 해안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경계가 없는 친밀함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특히 노년의 삶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간은 젊음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젊을 때처럼 수십 년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더 많이 품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나눌 것인지, 누구에게 문을 열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의 부재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유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
바로 당신의 집을 권리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인데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겉으로 들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같은 가족이고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은 친밀함의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을 살며 관찰한 인간관계의 가장 조용한 균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한 사람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장소이고 마음의 숨을 고르는 장소이며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는 작은 섬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노년이 되면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대부분 집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기보다 먼저 열고 들어옵니다. 전화를 하기보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방문을 부탁하는 대신 당연한 권리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제니까 괜찮겠지. 가족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며 몇 번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에는 언제나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 권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처럼 사용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공간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뒤 그는 작은 집에서 아내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동생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형의 집을 너무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집에서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올까봐 낮잠을 자는 것도 망설였고 외출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지 동생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시작됐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경계를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바로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말하는 것을 냉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결국 피로와 오해 속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공간이 침범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깊을수록 경계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을 권리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집을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에는 이미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도움을 요구하지만 감사는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도움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감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보통 마음이 넓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도와야지.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해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처음 몇 번은 그것이 아름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없이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형은 평생 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돈을 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오면 식탁을 차리고 떠날 때는 손에 무언가를 쥐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형, 이번에 좀 도와줘 라는 말이 형, 이거 해줄 수 있지? 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형이 해줘야지 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함께 사라집니다. 도움은 원래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도움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진 다리가 됩니다. 결국 어느 날 그 다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동생을 도와주느라 평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생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부탁할까 봐요. 그 말 속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탁 자체가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치게 만든 것은 감사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아주 미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같은 도움을 주어도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도움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가 쌓이면 피로가 되고 피로가 쌓이면 결국 마음이 멀어집니다. 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도움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피로가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계속 내어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 없는 도움은 결국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어느 날 당신의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삶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바로 당신의 삶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걱정하는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한 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평가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평화를 가족 관계 속에서 잃어버립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어떤 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다른 형제의 삶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지금도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나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형은 그때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형은 사람을 너무 믿었어. 형이 조금만 더 계산적으로 살았으면 지금 훨씬 잘 살았을 거야. 동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형에게 남긴 감정은 조언이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만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변호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한 문장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평가받는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당신의 선택을 판단하고 당신의 과거를 분석하고 당신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요청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평가로 들립니다. 그리고 평가가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평가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거리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갈등과 불평만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마음속에 피로가 남는 사람 말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형제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평온했던 공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갈등과 불평을 함께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누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누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함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함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문제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있고 불행의 원인은 언제나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다른 갈등이 추가됩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문은 점점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이웃과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작은 충돌까지 모든 이야기가 형의 집에서 쏟아졌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형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거실이 어느 순간 불평과 한숨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나면 형은 이상하게도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짐을 내려놓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그 짐을 받아들고 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함을 원합니다. 평온한 대화, 잔잔한 웃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갈등의 이야기만 가져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와의 문제, 누군가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분노가 따라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은 갈등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쉬는 장소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평온한 공기가 사라지고 불평과 긴장이 채워진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히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분노와 불만을 평생 떠안고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아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어떤 감정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갈등과 불평을 함께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조용하게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그 희생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이 조금 불편해져도 상대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를 때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점점 익숙해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 사이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기대가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는 100년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형은 평생 동생을 위해 살았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었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도움을 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형은 항상 뒤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형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생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던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관계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도움은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형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쳤는데도 계속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당연한 일이 된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그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더 해줘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희생 위에 서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면 그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상대를 미워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5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항상 비교와 경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묘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조용한 시간을 대화로 채우지 않고 비교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꺼냅니다. 요즘 얼마 벌어요? 자식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집은 얼마나 올랐어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대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저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저울은 사람의 삶을 재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어릴 때는 함께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는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길은 모두 다르고 그 안에는 각자의 노력과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줄여버립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동생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은 참 안정적으로 살았네. 그런데 조금 더 도전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형의 삶을 평가하는 비교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아주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거리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외로움을 안고 살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살지만 마음이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대화가 아니라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런 관계가 더욱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평화 속까지 경쟁을 끌고 들어옵니다. 자식의 직업을 비교하고, 손주의 학교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삶의 방식까지 비교합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은 경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비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비교와 경쟁으로 흘러간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히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누군가와 겨루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아주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더 이상 자신을 비교의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비교와 경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을 수 있을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민, 오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 혹은 가족 안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내가 말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물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런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말을 옮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은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삶이 조금 두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형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한 사람이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형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동생에게만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형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가벼운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멀어집니다. 특히 형제 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경계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겠지. 형제끼리 무슨 비밀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공유되는 이야기들은 더 깊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조용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는 그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기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8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시끄러운 성공보다 조용한 하루가 더 귀해지고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소란을 함께 가져옵니다. 계획 없이 찾아오고 밤늦게까지 머무르며 당신의 일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런 관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어떤 형제는 조용한 삶을 원합니다.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가끔 산책을 하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즐기고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방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삶의 방식이 충돌할 때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은퇴한 뒤 작은 집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평온한 시간을 얻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친구 몇 명을 데리고 형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형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점점 더 자주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집은 어느 순간 작은 모임 장소처럼 변해갔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집에서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려 해도 거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단순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집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찾아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누군가에게는 지루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이 조용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단순하다면 그것은 빈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깨뜨린다면 그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인간 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 관계의 지혜를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나 이해심을 보여주고 어떤 관계도 끊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의 삶을 지나며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그 믿음은 더 큰 피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는 끝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건강, 마음의 평온, 그리고 조용한 하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답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더 많은 인간 관계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삶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년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인간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로 유지됩니다. 10명의 사람과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2~3명의 사람과 편안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누구에게는 정중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방문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머지 관계에는 조용한 거리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을 냉정하게 볼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오래 살아왔습니다. 많은 책임을 다했고 많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노년의 삶은 세상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은 더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100년의 삶을 지나며 그 단순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평화로운 삶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00년을 살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지쳐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 차이를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의 차이도 아니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조용한 하루를 원하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의 시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어져 온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이 지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반드시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100년의 삶을 지나며 한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지혜는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8가지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평화를 조금씩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하나의 질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만든다면 그 관계에는 조용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리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여러분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빼앗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지키고 싶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나누는 조용한 인사입니다. 나는 100년의 삶을 지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이 조금 더 조용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 편안하게 쉬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밤을 보내십시오.